발기부전에 도움되는 영양제라고 한다면은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연 영양제로서 저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데, 아르기닌만 드신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로파 종자 추출물,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은 MR10 추출물들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내가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발기부전 원인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체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든다, 남성분들한테도 갱년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남성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3대 질환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발기의 원인인 이런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역시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에서부터 척수까지 이어지는 이런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혹은 이런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에 의해서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적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혼자서는 뭐 발기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누군가 제3자하고 같이 있었을 때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담배를 많이 피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업무에 과중이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신체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또한 약물적 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고혈압 약을 드신다든지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혹은 위장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후천적인 경우에 의해서도 발기부전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약물로는 비아그라가 있을 수가 있죠. 비아그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비아그라라는 것은 사실 이런 정말 많은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 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PD5라는 효소를 억제를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PD5라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효소거든요.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타입 5를 줄임말로 해서 PD5 효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이 발기가 일어난 것을 스위치를 꺼주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음경을 작게 만들어주게 된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음경을 작아지게 만들어서 발기를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이 효소를 억제를 시키게 된다면 발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비아그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PD5 효소 억제제는 비아그라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들도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알리스라는 약물이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타달라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용 시간이 길어가지고 주말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 36시간 정도 간다고 하는데 하루에서 반나절까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구구정이라고 유명한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구정 그리고 88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실데나필이나 타달라필 대표적인 약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름 유래를 살펴보게 된다면 99세까지 팔팔하게 뛴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른 약물들도 많은데, 예를 들자면 바데나필 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 약은 없고 야일라라는 약으로 유명한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복용 후에 15분 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로서 사람들이 많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영향이 적고 부작용도 적어서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약물들도 있어요. 뭐 유데나필 그리고 미로데나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자이데나라는 약이 유데나필 약물 중에 하나예요. 국내 1호 약물이
약물이 되거든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속 시간이 약 12시간 정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매일 먹는 약으로 50mg, 75mg이 있게 되고 필요할 때 드시는 100mg과 200mg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보시게 되면 자이되나, 뭔가 잘 되나, 이 약물을 먹으면 잘 되나, 아니면은 자 이제 됐나 라는 이름에서 지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엠빅스라는 거는 되게 독특하게도 알약으로 된 게 아니라 필름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필름을 녹여서 먹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2호로 만들어진 약물이에요. 그래서 입안에서 녹이니까 작용 시간이 빠르고 그리고 부작용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봤을 때 엠빅스, 뭔가 M이라고 한다면 남자, 맨을 뜻하고 그리고 빅스는 빅 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를 위한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는 이제 내 아내에게 몰래 내가 필름형으로 이렇게 숨기면서 먹는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아그라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혈관을 넓히다 보니까 두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혈관을 늘림으로써 뇌의 혈류가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혹은 어지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혈관이 늘어나는 것은 뇌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 쪽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다, 안면 홍조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런 코 쪽의 혈관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가 잘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불량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장기관에 혈관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화가 갑자기 잘 안 된다, 팽팽해진다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런 비아그라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이 계셔요. 이런 심장병이 있는 분들,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아그라제를 드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장이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약을 처음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고용량으로 드시기 본다면은 먼저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래도 이런 혈관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압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드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점차 용량을 늘려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시는 약은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필요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자주 드신다고 해서 약물을 끊었을 때 내가 저절로 몸이 좋아지거나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할 때 드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발기부전에 도움되는 영양제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6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르기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아르기닌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한테 영양제로 먼저 권해드리거든요.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NO가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화질소 가스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음경에 있는 혈관을 이완을 시켜줌으로써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연 영양제로서 저는 발기부전 치료제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데 아르기닌만 드신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시트룰린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트룰린 같은 경우가 아르기닌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와서 두 번째 물질로 변했을 때가 시트룰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시트룰린이 요소회로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르기네이즈라고 해가지고 아르기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원료로 넣어주고 그리고 시트룰린을 같이 넣어주게 된다면 아르기닌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을 같이 한 번에 드셔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우린. 우리가 흔히 유명한 국민 음료수죠. 바카스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타우린 같은 경우에는 황소의 뿔처럼 이렇게 힘이 나게 해주고 이 심혈관이나 체력 회복을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린 같은 경우를 같이 드셔주시면 제일 좋고요. 세 번째로는 아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성 영양제 하면 아연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의 생성을 높여주게 되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욕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남성 영양제를 아연도 같이 드시면 좋고요. 네 번째로는 마카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 마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약국에서도 요새 많이 영양제로 들어와 있게 되는데 성욕을 증가시키고 정자의 활동성을 개선시켜준다는 보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루 전통의 뿌리 식물에서 추출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마카라는 거는 이런 근거
근거 논문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카를 우선적으로 드리진 않고 있긴 하지만 내가 기존에 뭐 아연이나 아르기닌을 먹고 있는데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블랙 마카를 좀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호르파 종자 추출물이 있게 됩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성욕을 증가시켜준다는 보고가 있게 돼요. 그래서 호르판이라는 식물을 통해서 이제 추출을 하기도 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은 MR10 추출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을 개선시켜준다는 보고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인정해준 추출물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양제나 아니면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내가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발기부전을 그나마 생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운동하는 횟수가 많이 줄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런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으로 퇴근을 할 때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결국에는 발기부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경우는 이런 심혈관 심장의 힘을 기른다라고 한다면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러닝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테니스나 아니면 뭐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해서 심장의 박동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런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잠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호르몬의 균형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잠을 잘 자주는 것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나타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는 어떻게 발명된 건가요?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아그라라고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죠. 출시된 지 거의 한 30년 정도 됐을까요? 이 약이 출시된 배경,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그 80년대쯤이었을 겁니다. 화이자라고 하는 그 미국의 큰 그 제약회사에서 그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어떤 약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협심증이라든지 어떤 폐동맥 고혈압 같은 거를 치료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발기약제의 성분은 PDE5 이니비터, PDE5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발기약제의 기전인데 이 약들을 쓰게 되면은 혈관에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킴으로써 그쪽으로 피를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했던 거는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면 뭔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임상 연구에서 뜻하지 않은 어떤 그 놀라운 부작용이 발견된 거죠. 그 임상 실험을 봤던 사람들이 심혈관 증상의 어떤 개선이나 혈압 조절보다는 뜻하지 않은 놀라운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 거죠. 뜻하지 않게 자발적으로 발기가 막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약제로는 좀 효용 가치가 떨어졌고 오히려 그 방향을 튼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이거를 틀어서 97년, 8년쯤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처음으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나름 획기적인 첫 치료제였고 이게 나오자마자 아마 첫 1년 동안 10억 불 이상의 어떤 매출을 달성을 했을 거예요. 글로벌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때 비아그라 나오게 된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떤 계속 시알리스라든지 레비트라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이데나나 엠빅스 같은 약제들이 계속 출시가 되게 되고 약들이 조금씩 다른 성분이고 부작용 이런 것들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약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약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히 아는 게 상품명이다 보니까 상품명하고 그 성분명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아그라, 오리지널명 비아그라, 성분명은 실데나필 제제라고 하고요. 제일 오래된 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양대산맥, 시알리스 계열이 있죠. 타다라필 제제라고 하고, 여전히 마켓시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고요. 그 시알리스는 이제 매일 먹는 용법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레비트라, 예전에 바이엘에서 나온 약이고, 바데나필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얘는 조금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서 거의 요새 사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들이 그 동아지약에서 나온
자이데나가 있고요. SK에서 나온 미로데나필, 엠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5가지 약제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고 나한테 맞는 약을 사용을 해서 나한테 맞는 약 또는 좋은 약이라는 건 당연히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고 심플하죠. 그래서 2가지가 부합이 됐을 때 제일 좋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신 게 비아그라류는 실데나필류는 효과가 좀 강력하고 지속시간은 조금 짧고 대신에 부작용 빈도가 조금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알리스 같은 거는 조금 효과가 잔잔하고 지속시간이 길고 부작용도 약간 덜하고 그 다음에 뭐 자이데나나 아니면은 그 엠빅스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 또는 비아그라와 좀 비슷한 정도의 효능을 보이면서 조금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이라고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 내가 써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아그라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시알리스는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아그라 부작용 없는데 시알리스는 뭐 부작용이 또 심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육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법과 부작용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온 디맨드 용법, 일회성 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섹스, 관계하기 한 1시간, 1시간 반 전에 정해진 용법대로 하나를 다 드시면 돼요. 저용량, 고용량이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한테 처방받으신 대로 하나를 드시면 되고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대개는 두통, 코막힘, 충혈, 안면 홍조 그러니까 혈류량이 아래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안면 부위로 가는 혈관, 평활근이 이완이 되면서 피가 일로 쏠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들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시알리스 같은 경우는 근육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의 선택은 종류별로 선택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보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용법에 따라서 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용법이라 함은 온 디맨드 용법, 섹스 전에 한 번 드시는 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비타민처럼 하루 하나씩 꾸준히 드시는 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once a day 매일 용법을 쓰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시알리스를 쓰고요. 시알리스 5ml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데나라고 하는 그 약제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50ml, 75ml짜리가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약제로는 비아그라류도 저용량 20ml, 25mg짜리를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일 용법을 쓰실 때는 시알리스 계열 또는 자이데나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비아그라 매일 용법은 조금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의 선택에 대한 이슈가 있겠고 매일 쓰는 용법을 쓰겠냐 아니면 일회성 용법을 쓰겠냐 용법에 따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비뇨의학과 선생님과 주치의와 상의하고 맞는 제형과 용법으로 해서 쓰시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지하철 화장실이나 길거리에서 명함, 광고처럼 불법으로 판매되는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불법 약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당연히 이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약제입니다. 약이라기보다 약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불법 식품입니다. 요새도 이런 약을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공사 화장실에서 많이는 못 봤는데 얼마 전에 그 기차를 타고 청량역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면 아직도 대변 보는 칸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전화번호하고 함께 뭐 약을 보내준다 이런 불법 광고물들이 스티커 붙여 있던데요. 일단은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무심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서 샀는데 뭐 시험 삼아 먹어보고 조금 도움이 되나 뭐 이래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약의 성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간독성 때문에 응급실 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독성, 전격성 간염이라고 해서 갑자기 황달처럼 뜨고 뭐 몸 붓고 이러면서 피 검사를 보면은 막 간 기능 수치가 GOT, GPT가 막 1000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응급실에서 보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 기능뿐만 아니라 신장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 여부를 떠나서 쓰셔서는 안 되는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쓰실 이유가 별로 없는 게 요즘은 특히 비아그라, 실데나필 제제나 시알리스, 타다라필 제제들은 특허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10군데 넘는 제약사에서 약제들이 막 경쟁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약가가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리지널 시절에는 비아그라 일회성 한 알에 막 15,000원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10,000원 이상씩. 그러니까 뭐 4알이 한 통 있으면 50,000원, 60,000원 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비용 부담이 당연히 되죠. 그리고 타다라필 제제, 시알리스 5ml짜리가 얼마나 획기적인 약이었냐 하면은 처음 출시됐을 때 이제 환자분들 되게 많이 구매하셨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처방전을 내어드리고 약국에 가면은 한 달치가 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했어요. 약국에 조제료도 있고 하니까요. 한 달 약값이 15만원 막 이렇게 했다고요. 되게 비싼 거잖아요. 한 알에 5,000원씩이에요. 이거를 꾸준히 쓴다? 비용 부담 되죠. 근데 요즘은 한 달에 10몇만 원 한 약값이, 물론 이거는 비급여 약제이고 약국마다 비용 차이는 있겠지만 한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 뭐 절반, 3분의 1 수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약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경제적인 이득을 볼 것도 별로 없고 가품을 쓰고 비용 지불하고 건강 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의미는 없다고 하죠. 물론 그런 약을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는 이거 병원에 가야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불편하고 번거롭고 비뇨의학과 들어가기 좀 무섭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병원에 한번 오셔서, 요즘은 비뇨의학과에 여성분도 많이 오고 애들도 오고 남녀노소 다 오는 병원이니까 편하게 오셔서 상담을 받고 처방전 한번 받은 다음에 부작용이 있나 없나 보고 나한테 맞는 약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잘 맞는 약을 찾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는 꽤 길게 드려요. 뭐 한 번에 오실 때 뭐 8알씩만 드리는 병원 요새 별로 없고 뭐 2통 이상씩 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찾아서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기부전 약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발기약에 대한 내성이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의학적으로 양리학적인 내성은 일단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고려사항은 양리학적인 어떤 실드나필을 오래 썼다 해서 나중에 그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다, 내성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 약이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건강 상태의 변화 같은 게 일단 있을 수 있죠. 그 건강 상태라고 하면 발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우리는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내일, 내년, 5년 뒤 똑같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내 발기는 이미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요. 그건 불변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발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질환들 있잖아요. 뭐 혈압당뇨 등의 심혈관 상태, 또는 뭐 신경계통의 뇌질환, 척추 상태, 비만도, 이런 것들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다른 약의 복용 여부, 이런 것들에 의한 약효 감소가 올 수 있지 약 자체에 의한 내성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심리적인 의존성을 호소하는 분들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약을 뭐 오래 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성이라고 하기에는 약을 한 4알 정도 썼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약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너무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심정적으로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약의 내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성보다는 심리적인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난 약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기약을 쓸 때도 약 없이도 해보고 쓰고도 해보고, 그리고 자위할 때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이거를 약을 너무 꼭 써야지만 난 섹스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 훈련한다는 생각 정도로 보시면은 심리적인 의존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시알리스를 1년 넘게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고 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때 가능한가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시알리스를 1년 넘게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 일단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먹고 있거든요. 저도 시알리스, 아마 이거는 저용량 용법일 거예요. 5ml짜리 매일 용법. 뭐 매일은 아니어도 저는 출근을 해서는 먹으니까 일주일에 한 5알은 먹는 거죠. 쉬는 날 빼고요. 타다라필, 시알리스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 발기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 혈류량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에도 적응증을 받아놨어요. 식약처에서요. 그러니까 배뇨장애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쓰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좀 있겠죠. 다른 약제들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비교적 저렴한데 얘는 건강보험 혜택은 없습니다만 다른 그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냥 쓰고 나서는 아침 발기도 조금 더 잘 되고 소변도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필요에 의해서 니드에 의해서 쓴다기보다는 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의사들 사이에는 각 과에서 추천하는 약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들은 나 그냥 이거 먹어. 셀프 처방 또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 약 같은 거 장점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리피토 같은 그런 고지혈증 약들을 쓰면은 뭐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된다. 혈관 질환 예방 및 뭐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 같은 거를 좀 미리 조기에 쓰는 것도 암 예방이나 이런 거에 도움된다라고 하는 내과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봐서 제 주변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당뇨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고지혈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뇌 인지기능 개선 위해서 쓰는 약이 글리아티민, 포스파티디셀린 뭐 이런 계통의 약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그냥 처방해서 그 쓰신다고 하는 분들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이 시알리스가 그런 개념의 약일 수 있는 거죠.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병 없을 때 미리 좀 써두면은 여러모로 좀 도움되는 약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잘 맞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기도 하죠. 발기에도 단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남성 성기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발기라는 거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종합 예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관여한다는 얘기죠. 발기는 일단 자극이 들어와야 되겠죠? 고추가 이렇게 일어나려면은 뭔가 성적인 자극, 섹슈얼 어라우절이라고 하는데 동기부여가 돼야지 먼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은 어디서 오냐? 뭐 눈으로 보는 시각, 촉각, 청각, 뭐 텍타일 센스 만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감각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은 뇌로 들어가겠죠? 뇌에서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뇌에서 이제 성적 자극이 도달하면은 신호가 오면서 또 척추에 있는 그 천추에 있는 척수의 어떤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경이 자극돼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음경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신호 전달 물질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혈관을 이제 확장시키고 이런 거에 제일 많이 이름 대두되는 게 질소산화물 또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음경 동맥이 확장이 됩니다. 그 혈관이 이완되면은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음경 동맥을 통해서 피가 막 유입이 음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면체라고 하는 음경 내부에 있는 스폰지 같은 구조물에 피가 막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음경이 커지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해면체가 커지고 확장이 되면서 동시에 주변의 정맥이 압박을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피 공급이 늘어나고 그만큼 빠져나가면은 그냥 순환만 되고 음경이 금방 커졌다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발기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피 공급이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태가 발기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종합적인 자극이 오면 뇌에 신호가 왔다가 신경으로 통해서 척수에서 자극이 돼서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생성이 되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게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피 유입이 고추로 늘어나고 그러면 해면체가 커지고 해면체가 커지면서 정맥 혈관을 동시에 압박을 해서 폐쇄를 시킴으로써 피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혈류량은 늘어나고 빠져나가는 거는 줄어들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 발기가 되었다, 유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발기력이 유지가 되지 않거나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기질적인 원인이 있다면은 피가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음경 동맥 같은데 피가 원활하게 그 순환이 안 되는 구조이거나 또는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정맥 폐쇄 부전이라고 하는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준 힘이 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자극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뇌로 전달되는 어떤 신호나 자극이 부족한 경우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어떤 발기력이 왜 왔는지 원인도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질적인 원인이냐 심리적인 요인이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생활 습관 개선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약물 치료가 중요하냐 이런 게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기의 모든 단계 중 하나만 문제 있어도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원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 뇌의 어떤 신경 자극이 그 어떤 감각 자극이 떨어지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성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뇌에서 자극이 온 다음에 그 척수로 내려가서 이제 부교감 신경이 또 자극이 된다고 했는데 그 신경 회로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뇌병변이나 척추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어도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혈관을 채우는 혈관 문제가 있어도 필링하는 데 문제가 있어도 발기력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 유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맥 누출의 문제, 아까 정맥이 어떤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야지 발기가 유지된다고 했는데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또는 다친 적이 있다, 음경 손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상태, 테스토스테론이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발기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발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단계별로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발기에는 발기력 유지나 강직도 유지나 시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사실은 뭐니 해도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는 거죠. 뭐 어떤 관계를 한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처음 경험 때. 누구나 첫 경험을 한 번은 하게 되는데 그때 어색하고 뭐 이러니까 발기가 안 되거나 금방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극복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긴장, 불안.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 직전까지는 손만 잡고 있어도 발기가 잘 돼 있는데 막상 이제 하려고 뭔가 준비 과정만 되면은 쏙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발기의 강직도는 어떤 원리로 결정되는 걸까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발기의 강직도라고 하는 거는 그 발기의 어떤 기전, 메커니즘이 잘 작용을 해서 일단 음경 혈류량이 늘어나서 꼬추로 가는 혈액이 쭉 유입이 돼요. 그러면 해매연체가 팽창을 해서 단단해지죠. 근데 이때 두 번째로는 정맥을 통해서 동맥은 혈액을 들어가는 혈관이고 나오는 거는 정맥이잖아요. 그다음에 빠져나오는 거는 막혀야 되는 거죠. 동맥을 통해서 혈액 유입이 해면체로 충분히 되고 정맥을 통한 유출은 차단되고 이 상태가 유지됐을 때 우리가 발기가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떠한 이유로 혈류량 공급이 더디거나 아니면 어떤 정맥 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은 발기력이 빨리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걸로는 어떤 기질적인 다양한 단계별의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고요. 또 어떤 음경의 혈관 손상과 같은 외상성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직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강직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자, 강직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강직도가 떨어지는 것 자체는 정의상 발기부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기부전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느냐하고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해답은 발기력 저하가 올 수 있는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기질적인 원인으로 보면 심혈관 문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또는 이제 신경계통의 문제, 뇌 질환. 이건 신경 전달 회로상의 문제니까 뇌, 척추 이런 데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호르몬, 내분비 계통의 문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선천적으로건 후천적으로건 어떤 연유에서건 바닥 상태라면은 성욕감퇴도 오고 성기능 저하도 올 수 있죠. 갱년기도 비슷한 맥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약물 영향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제 중에 발기력 떨어뜨리는 약제도 꽤 있고
혈압 약제 중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비뇨의학과 약제 중에도 5알파 리덕타제 이니비터, 5ARI라고 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도 약간의 성기능 저하 성욕 감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쓰고 계신 약 때문에 발기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질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음경 부위에 다쳤거나 손상을 받은 경우에 혈관에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 피가 채워지거나 또 빠져나가는데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발기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건강한 사람에서는 심리적인 원인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심리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내가 예민해, 걱정이 많아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을 내포합니다. 성 경험에 대한 어떤 경험 차이, 섹스를 할 때 얼마나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평소에 내가 긍정적인지, 섹스 실패로 인한 두려움, 그런 경험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또 실패하면 어떨까? 불안, 하려고 하면 뭐 긴장감이 든다. 또 그리고 내가 고정적인 한 명하고 관계를 하는지, 또는 불특정 다수하고 관계를 하는 편인지, 파트너 이슈 이런 것도 있고, 뭐 저희가 그 진료실에서 보는 상황 중에는 이게 얼마나 흔하냐 하면은 어떤 분은 기혼자인데 내 와이프하고 관계할 때는 잘 돼요. 근데 이래 해서 나는 뭐 의도치 않게 어디 뭐 이상한 술집을 갔고 또 이상한 업소를 갔어요. 회식을 하고 끌려가다시피. 그런 데서 오히려 긴장되는 건지 또는 뭐 죄책감인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안 된다. 아무튼 어색한 환경에서 난 안 된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반대인 부류도 있어요. 교제한 지 한 5년이 됐어요. 성생활도 오래전부터 같이 해왔고 여자친구와. 근데 언제부턴가 여자친구랑은 안 돼요. 잘. 너무 익숙해진 거죠. 본인 표현으로는. 근데 뭔가 새로운 자극, 뭐 어떻게 하다가 원나잇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자위할 때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기질적인 원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의 심리 상태와 처한 뭐 사회적인 요인은 다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성적 흥분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자위의 빈도, 자위의 횟수, 경험, 또 좋아하는 뭐 야동의 취향,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그 섹스를 경험을 했냐, 아니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되게 약간 편향된 섹스 취향을 갖고 있거나 뭐 변태적인 어떤 욕구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과의 어떤 대인 플레이에서 만족감을 못 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기부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루 증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발기는 좀 되어 있는데 마무리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30분을 피스톤 운동을 해도 사정을 못하는 분들도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강직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기질적인 요인도 다양한 요인이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많은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다른 얘기인데요. 관계 중에 이거는 강직도가 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설명으로 가름을 하고요. 관계 중에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었다. 원래 안 그랬는데 당황스럽게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스트레스로 계속 남아서 그 다음 관계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강직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갑자기 뭔가 불안한 생각이나 다른 생각을 했다든지 체위라든지 어떤 움직임을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 전달이 좀 죽었다든지 또는 뭐 너무 피곤할 때 잠을 못 잤다.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술을 많이 드시고 관계를 하면요. 발기력 확 죽습니다. 흡연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음한 상태에서는 발기약을 써도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관계가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리액션에 대해서 좀 과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죽는 경우는 뭐 제가 들어본 경우로는 술 많이 먹고 관계했을 때 그냥 잘하다가 갑자기 확 죽었고 그 뒤로 발기가 안 됐어. 마무리는 안 됐고 사정은 못했고 그런 경우에 뭐 술, 흡연, 과식했을 때 관계 중에 갑자기 다른 잡생각을 했다? 체위가 바뀌는 와중에.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뭐 리액션을 취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내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또는 뭐 별로인가? 느낌이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확 흥분도가 떨어지면서 발기력이 꺾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무슨 특별한 왕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런 경우에 대처법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그 파트너와 나와의 관계가 라뽀가 좋고 친밀한 사이라면은 어색한 사이라면 모르겠지만요.
친해요. 배우자라든지 여자친구예요. 그러면은 그냥 힘든 경우에 다시 강직도가 일어나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빼요. 마무리를 일단락 짓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과정부터. 그러려면 좀 약간의 립 서비스도 필요하고 교감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뭐 창피하거나 어색하지만 않으면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괜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더 하기보다는 그냥 푸는 거예요. 좀 쭈삣쭈삣하고 어색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두 번째 시도할 때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단됐다고 해서 중단하고 그냥 뭐 다 끝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거나 또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있거나 하면은 그냥 대화를 열심히 해서 풀고 그 다음에 기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을 것 같고요. 너무 이것 때문에 자책을 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러실 필요 없고 허심탄회하게 파트너와 상의를 해가면서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안 될 것 같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면 뭐 간단한 검사하고 말씀 나누고 자신감 얻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 가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자위는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또는 너무 이걸 빼주지 않으면 사정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전립선 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건강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나온 거는 자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정액이 계속 안에 누적되고 고여 있다 보면은 고여 있는 액체는 고인물이 썩듯이 염증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전립선액, 정액에 염증이 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액에는 전립선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정낭에서 배출하는 것들이 어떤 그 볼륨의 부피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전립선염이나 정낭염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나 정낭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있는 분들은 회음부의 불편감, 하복부 통증, 만성적인 간헐적으로 오는 불편감들이죠. 그리고 배뇨 문제가 촉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배출을 해주시는 게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암을 유병률이 좀 높다는 연구도 한 건 있긴 했는데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을 유발하거나 사정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반면에 하버드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섹스가 됐건 자위를 통해서 사정을 해주는 사람들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관찰 연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떠한 뭐 너무 이거를 무리해서 그 사정을 빼주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니드가 있고 성욕이 있고 살아있다면은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관계를 하시건 아니면은 자위를 통해서라도 파트너가 결여돼 있거나 하면은 손으로라도 배출을 해주시면은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높이거나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발기력이 강해지는 원리는 어떤 걸까요? 자, 남성 기능을 올리기 위한 운동법이 있을지 개인적인 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남성 기능이라고 하면은 발기력을 포함한 성 기능 첫 번째,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 즉 남성 갱년기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두 가지를 잘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냐에 대한 설명과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첫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 운동을 해주면은 당연히 근력, 근육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 레벨이 잘 유지가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말초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음경 쪽으로 가는 혈류량 또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근육 운동해 주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근육 운동은 중년 이후 남성분들은 주로 하체 운동하고 코어 운동을 많이 투자를 하시면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상체, 팔 운동, 뭐 가슴 운동 이런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만약에 효율적으로 어떤 남성 호르몬을 올리고 발기력을 증진시키는 데 나는 어떤 효율 측면을 강조하자 치면은 하체의 큰 근육들, 뭐 예를 들어서
스쿼트 같은 걸 통해서 대퇴 사두근 같은 걸 강화하고, 엉덩이 근육도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그 다리 벌렸다 오므리기 이런 걸 통해서 대퇴 근육과 둔근 같은 걸 강화시키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렛풀 다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쭉 당기는 운동 하면은 등하고 이두 같은 데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팔 운동은 따로 그렇게, 요새 저희가 뭐 제 나이쯤 되면은 어디 가서 막 팔 근육 자랑하고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효율 측면에서는 몸통 근육, 복부 근육, 등 근육, 하체 근육 이런 데에다 좀 투자를 많이 하면은 뭐 그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 뭐 자전거도 좋고 달리기도 좋은데요. 저는 달리기를, 러닝을 매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할 때는 첫 번째 근력 운동과 병행을 하는 게 당연히 좋다는 연구가 많고요. 러닝 할 때 도움되는 운동들이 아까 말씀드린 근력 운동 중에서도 하체 운동하고 코어 잡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달리기는 뭐 하체로만 뛰는 거 아니고 장거리 달리게 되면은 코어의 중요성은 물론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는 진짜로 그 장거리를 뛰게 되면은 팔 운동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팔치기나 이런 피칭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일단은 거기서도 하체와 코어 근육이 중요하고, 달리기의 어떤 그 효용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운동하면은 말초로 보내는 혈류량이 증가가 되니까 발기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적당한 달리기를 했을 때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고 이런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의 또 다른 효과는 뭐 단체로 뛰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혼자 뛰었을 때 뭐 새벽에 명상 같은 거 하면서 뛰기 참 좋거든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어떤 이완 효과, 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많을 때 이런 것들을 혼자 뛰면서 정리를 해본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기력 이슈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기질적인 원인도 물론 있겠지만 이 러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기질적인 원인 극복에도 도움이 되고 심리적인 어떤 그 정서적인 요인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달리기를 너무 과하게 했다? 여기서 과하게라는 거는 내가 어떤 뛸 준비가 안 됐을 때 하프, 풀코스, 울트라 마라톤 이렇게 쭉 무리한 걸 도전을 너무 쉽게 해버리거나, 또는 준비가 됐어도 정말 너무 극단의 울트라 마라톤 같은 100km 뛰고 이런 거를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근육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뛰시는 분들 보면은 근육이 그렇게 벌키하지 않거든요. 딱 단단하게 작은 잔근육들이 잘 발달하게 되고 전반적인 근육량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너무 많이 뛰는 경우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10km 자주 뛰는 사람들, 풀코스 뛰는 사람들, 그 울트라 마라톤 뛰는 사람들 연구한 결과들도 있는데, 오히려 주기적인 인듀어런스 트레이닝, 장거리 운동을 했을 때, 장거리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러닝을 하시는 거는 매우 좋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주의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여성의 어떤 요실금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남자들의 전립선 증상, 배뇨 장애를 도와주는 데도 개선이 되지만, 그 근본적으로 남자에서는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거는 발기력 증진에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루 증상, 여기를 계속 오므렸다 폈다는 강화 운동을 하고, 그런 분들에서는 사정 조절 능력이 더 생기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운동은 케겔 운동을 추천드리고, 그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한 번에 1, 2분씩 몇 사이클을 해주시면 좀 증진된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요가와 같은 유연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뭐 케겔 운동, 요가, 이 네 가지는 저도 요새 아주 심취해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행하면서 체득도 하고, 그리고 많은 논문 결과들을 분석을 해서, 논문도 그냥 단편적인 논문들 말고 메타 분석 같은 대규모로 분석된 연구들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특히 요가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어떤 섹스, 성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산소 근력보다도
성생활과 관련해서는 요가가 제일 좋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 수치 관련해서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성생활에 직결되는 거는 요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요가는 근본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세 운동, 물리적인 육체 운동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고난도 자세들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등척성 운동 같은 근력 운동, 자세 조절 능력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아무튼 꽤 힘든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운동이고, 두 번째는 호흡법 같은 거를 매우 강조하거든요. 호흡과 명상,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요가를 하다 보면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몸의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말초 쪽으로 보내는데 좋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있고요. 명상, 달리기 할 때도 물론 명상이 되지만 요가를 1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를 하고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는 시간과 그 여유가 아주 많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이런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발기부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그 유연성이 조금 더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생활을 할 때 어떤 체위를 잡는다든지 조금 더 다른 섹스의 즐거움을 찾고자 할 때는 전에 없던 자세와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운동에서 찾기 힘든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생활과 남성 갱년기,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케겔 운동 같은 거, 마지막으로 요가와 같은 그런 운동들 중에서 여건이 맞는 대로 많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또 꾸준하게 병행해 주시면은 성생활을 오래오래 유지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